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쉬는 시간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면서의 그 매력 이런 것도 좀 이야기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쉬는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 그런 걸 한번 좀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데요.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딱 하시죠. 정치인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근데 되게 좋아하던 정치인이 그분을 내가 왜 좋아했냐라고 돌이켜봤을 때에는 그분이 말하는 구호가 좀 달랐어요. 어떤 정치인들이나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뭐 못 살겠다, 가라보자, 뭐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국민이 행복해진다, 우리 국민을 뭐 도탄에서 빠진 구렁에서부터 건져 올리겠다. 너무 거창하고 심각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만 뭔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대다수가 그 정치인들이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로 되게 막 도색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실명으로 나올 텐데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출범한 구호였냐면은 지금은 여러분 이제 주 52시간제 근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는 시기였는데 90년대 말만 해도요 여러분 52시간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당 얼마를 받냐 저 알바할 때 그렇게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달 내내인가요?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받았던 돈이 15만 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인플레를 감안해도 그러니까 그때 90년대 현실이었다라는 걸 감안해도요 20만 원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른바 거의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일을 한 건데 근데 뭐 주는 대로 받았어야 됐어요. 뭐 억울하면 노동청에 가서나 고용노동부 가서 뭐 신고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20살 청춘이었던 저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벽들이 느껴졌었을 때 그 정치인이 했던 구호가 저의 주관적인 어떤 감동을 줬던 거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주관적 감동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 구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허한 어떤 레토릭, 공허한 수사로만 들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역사적 평가도 그 정치인의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박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관적 스페셜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한테는 그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특별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주 52시간을 고사하고 뭐 100시간 넘게 야간 노동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노동 처우 뭐 이런 것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런 스페셜리티를 느낄 수 있는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이야기꾼으로서의 본능을 연결시켜주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것과 그럼 쉬는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첫째 시간에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중고등학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쉬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경험하는 쉬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1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여러분 지금은 한 40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50분 공부하고 10분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쉬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해야 되는 것일까? 쉬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단편소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이제 초단편 소설 공부하시니까 아이템 개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차일벨이 울리죠. 바라바라바라 이러면서. 그런데 안 들어와요 교실로. 그래서 아이들이 다 발칵 뒤집혀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만 걔 왜 안 들어오니? 뭐 철수라고 하자면 철수는 왜 안 들어오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철수가 안 들어오네. 그래서 학교를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철수를 어디서 찾냐면은 그 비품실이라고 이렇게 체육 도구, 뭐 농구공이나 뭐 줄다리기나 뭐 그러니까 농구공 뭐 이런 것들, 네트, 배드민턴 이런 거 보관하고 있는 것에 구석 창고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열받고 친구들도 막 열받아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수업 시간은 4, 50분인데 쉬는 시간은 10분인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 짧은 소설이 마무리합니다. 초단편 소설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이 제가 4년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그 숏 노블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숏 노블 그 이렇게 페스티벌 뭐 그런 프로그램 이용했어요. 작가들이 모여서 짧은 소설들을 릴레이로 쓴 거였는데 그때 분량이 한 장 정도, A4 용지 한 장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담았었어요. 아이템이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자고 한번 얘기한 거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간격이 얼마나 됐을까? 그걸 한번 궁금하게 묻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쉬고 있는가?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어떻게 쉬었을까? 뭐 그런 것들. 쉬는 시간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왜 일을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 걸까? 뭐 그런 질문들. 자, 그런 질문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시대 전달자로서의 이야기꾼, 그걸 전기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기수 이야기에 대해서 시대 전달의 그 키워드를 좀 이어받아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볼까 해요. 자, 전기수의 직업군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전기수가 이야기꾼이고 이야기꾼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강의 여러분의 혹시의 장래 희망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가의 원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소설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역시도 어떻게 보면 OSMU의 그 창시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매체로의 변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이 달라지니까. 네, 그런 대상들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수는 이야기꾼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 초기에는 그냥 책에 서책에 적혀져 있는 의미를 그냥 입으로 정확하게 문법이나 맞춤법이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의미에 집중을 했다면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의미가 이제 섞여 들어간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초기 전기수가 훨씬 더 FM적이었다, 그러니까 좀 더 전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기 전기수들은 이른바 이제 소칭 구라쟁이들이다, 거짓말쟁이에 대한 어떤 능글맞은 표현이죠. 구라쟁이들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기 전기수는 창작자의 서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작자가 텍스트로 적어놓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빼지 않았죠. 그리고 변질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전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창작자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혀 틀리지 않고 정확히 있는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 전기수라는 직업, 이야기꾼의 직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초기 전기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말과 문장과 단어와 낱말이 틀리지 않고 전달하는 그 직업에 충실했다라고 해서 그게 더 전통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후기 전기수들이 진짜 이야기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또 학파도 있어요. 후기 전기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좋게 중립적으로 표현하면은 원래 갖고 있었던 원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주인공이 죽는 걸로 결말이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후기 전기수들은 그거를 그 죽는 주인공의 결말 이야기를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모두 경청하고 있을 대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피드백과 함께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말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원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 속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은 죽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후기 전기수가 그걸 뭐 이제 전기수는 이야기꾼이고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자, 나레이터가 전기수라면 듣는 자, 리스너가 맞나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네. 영어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네, 후기 전기수에 그러니까 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화자가 있으면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후기 전기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혹은 시대적인 배경 가치도 같이 녹여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말이 바뀌는 거예요. 결말이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전기수의 이야기꾼의 오만함일까요? 제멋대로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요소도 저는 배제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독자들의 시선과 청자, 듣는 사람들 혹은 이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의 반응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후기 전기수의 이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에 그 이야기의 변형, 그걸 이른바 이제 창조적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창조적 변형이 조금 더 유의미한 의미를, 유의미한 가치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런 견해가 충돌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전기 전기수를 좀 더 지지하는 걸까요? 후기 전기수를 지지하는 걸까요? 후기 전기수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 첫 시간에 구술사 말씀드렸죠. 오랄 히스토리. 자, 구술사가 갖고 있는 연대의식이라는 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어떤 텍스트의 엄밀성이나 레디컬함에 있다기보다는 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그 유니버셜티, 보편성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랄 히스토리, 구술사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 장점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는 공감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이거 진풍경이잖아요, 한마디로. 물론 세계적 풍경이기도 하지만 이 방역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화하게 되는 한 사회의 변화, 한국 사회의 변화는 다른 국가의 문화나 변화와는 또 다른 특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국 사회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변화. 그런데 그 변화 중에서 오랄 히스토리는 수천 수만 개로 각자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의 이야기로 쏟아지겠죠. 그리고 퇴적되겠죠. 저장되겠죠. 그러면 각각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이야기가 이 지금 현재의 큰 거시적인 사건과 함께 엮여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국 사회에서의 분위기, 정서, 감정, 입장, 사상, 특수성, 뭐 분단이라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그런 특수성과 함께 얽혀 들어가면서 새롭게 쏟아지는 하나의 연대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후기 전기수의 이야기꾼이 왜 주인공이 죽는다라는 결말을 주인공이 살아나고 주인공을 죽이게끔 만들었던 악당을 복수한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었는지는 그 흐름의 포인트는 우리는 그 정서의 연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구술사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고 공감해왔던 후기 전기수는 이 이야기가 비록 원작자의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 이야기, 원천적으로 있는 이야기가 훼손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일종의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은 원작자에 대한 훼손의 오만함이라든지 그리고 이야기의 소중함에 대한 경홀히 여김이나 어떤 무시, 경멸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이야기의 존중 그리고 이야기는 무엇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관적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결말의 변형 그리고 시대를 담아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챕터의 패러다임 말씀드릴게요. 현장성으로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 해요. 자, 현장성으로서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챕터가 아마 왼쪽에 그 타이틀 나올 거예요. 르포와 현실 고말 의미로서의 이야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지금 전반부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자,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르포와 현실 고발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거 르포나 르포르타주라는 장르를 들어보신 적 있죠?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브랜드 소개해드려서 그런데 요즘은 구글이 뭐 대단해요. 근데 뭐 한국의 포털 사이트도 좋고요. 예. 다 르포, 뭐 구글이 됐든 한국의 포털 사이트가 되었든 르포 혹은 르포르타주를 검색을 해보면 취재 이야기라는 어떤 부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큐멘터리도 이런 르포르타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에 진짜 일어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이야기. 그런데 그 르포를 담아내고 싶어하는 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기 전기수의 오랄 컨디션에 의한 그러니까 구술사의 흐름들을 하나의 구체화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물론 이야기가 거기 안에서 결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면은 허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에서 유는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수많은 구술적 이야기. 그 오랄 히스토리의 연속의 그물망 속에 허구로서의 이야기가 편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만약에 SF를 떠올린다든지 타임슬립을 떠올린다든지 외계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물망은 이 수많은 지금까지 그 프로덕트 스토어지된 생산 창고로서의 오랄 히스토리의 그물망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롭지 않은 제약이 바로 르포르타주가 되는 거예요. 르포르타주는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 고발이 돼요. 자, 현실이 왜 고발이 되고 폭로가 되어야 되느냐? 이 의미는 중요한 의미인데요. 현실이 현실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역설적으로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허구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게 판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끊임없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야기는 복귀되어야 돼요. 이 사건과 이 일상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영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일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본능인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원인, 과정, 결과가 돼서 쌓여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현실에 대한 복귀하는 과정이에요. 현실 고발이라는 게 바로 그것과 동의어입니다. 현실을 고발한다, 폭로한다는 것은 복귀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고발되거나 폭로되지 않고 현실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복귀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소비되어지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현실 아닌 현실이 지속되게 되는 게 우리한테 남는 건 뭐가 될까요? 그 남는 건 바로 판타지예요. 판타지 장르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 판타지는 뭐냐 하면은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는 듯한 신기루를 붙잡는
유토피아를 떠도는 미아가 돼버리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겉도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장르를 비판하는 게 아닌데,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뭐 타임슬립 로맨스라든지 백마탄 원장님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뭔가 영웅소사 같은 거, 뭐 DC 코믹스 같은 거나 미국의 장르물들 보시면은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슈퍼히어로예요, 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슈퍼히어로물 안에서도 이제는 성찰과 고뇌가 느껴져요. 작년이죠, 개봉한 영화인가요?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조커라는 영화만 보셔도 알 수 있죠. 이제는 안티히어로가 왜 안티히어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성찰의 지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성으로서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후기 전기수와 같이 시대 전달자로서의 이야기꾼의 그 위상과 가치를 지속할 수 있으려면 르포르타주라는 형식과 현실 고발이라는 이야기의 복귀 활동이 나타나는 것이 현장성으로서의 이야기다.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장성으로서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다면 이것이 리얼리즘 리터러처를 얘기하는 거냐, 리얼리즘 문학만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좀 확장시켜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리얼리즘 문학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추리 문학을 쓸 수도 있고, 환상 문학을 쓸 수도 있고, 판타지 무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를 시도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는 때로는 뭐 신화적 시대로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완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생산의 소스에는 르포르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갈등, 그리고 이야기들, 사건, 그러한 사건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복귀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판타지를 쓰든 무엇을 쓰든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라이터로서의 자격과 의미를 환기시킨다라면은, 라이터라면은, 그리고 스토리텔러라면 현장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고 혹은 현장의 사건을 복귀하는 일들을 중단한다는 것은 글쓰기를 반쪽만 남긴다라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시사 표창을 통해 거시사 그물망을 구축한다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락인 거예요. 미시사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작은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나 영화 자체를 텍스트화시켜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딱 하나만 분석하면 반지하죠.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미시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서울의 대학생 중에 7만 5천 명 정도가 원룸, 고시원 중에서도 반지하에서 사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반지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오랄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 때로는 창문이 있는 반지하도 있고, 심지어는 창문이 없는 반지하도 있고, 곰팡이가 방 모서리에만 펴있는 자축 반지하도 있고, 곰팡이가 아예 바닥을 지배하고 있는 반지하도 있고, 그 반지하에서 수많은 오랄 히스토리가 나오겠죠. 쏟아지겠죠. 그게 미시사예요. 근데 그 미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시대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왜 반지하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살게 되는가? 왜 반지하를 많은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그 반지하는 왜 지어졌는가? 만들어졌는가?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거시사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현장성으로서의 이야기를 확보하게 될 때 우리가 얻는 효과는 미시사 포착을 통해 거시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동시대의 단면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유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여러분 모르실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슈가맨이나 이제 이런 프로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가수도 쏘아놨는데, 근데 이제
서태지 팬들한테는 이거 뭐 옛날 우리 오빠 서태지 오빠가 옛날이면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시대 유감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했던 이유는 시대 유감이라는 그분이 그 노래를 쓴 적이 있어요. 노래 작사하고 작곡도 했는데 자 이야기꾼으로서의 현장성을 확보한 이야기꾼은 시대 유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유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제 한글 사전을 좀 검색을 해보면 예, 나오는데 정말 씁쓸하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정말 좀 애석하다.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환기 효과는 뭐냐면 상당한데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꼭 건강한 것만 아닐 수 있겠네? 아니면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합니다. 시대 유감을 던지는 이야기꾼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나 청자에게 그 환기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과연 온당한 것일까? 그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그런 이른바 존재론적인 질문까지 던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현장성으로서의 이야기를 확보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시대 유감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유감 정신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게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의 또 하나의 미덕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가져볼까요?